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앞서가지고 뉴스를 한번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그 테이퍼링 했을 때 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은 오늘 26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요, 캐나다 국채 순매수 액수를 기존의 주당 최소 40억 캐나다 달러에서 30억 캐나다 달러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거는 2020년 찾아보니까 이제 10월 달에 원래 한 50억 달러 정도 사주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한 40억 달러로 낮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긴축이 먼저 들어갔다. 이 얘기는 작년에 10월 달에도 낮춘 적이 있다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기준금리는 현행 0.25%로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 예상 시기가 2023년에서 2022년 하반기로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캐나다가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으로서 테이퍼링을 서두른 건 경제 회복 속도가 붙었고 고용시장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빠른 백신 접종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는 물론 물가까지 꿈틀거리고 있는 미국도 예상보다 빨리 긴축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이 실리고 있다. BOC는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2.5% 올린 6.5%로 제시했다. 캐나다 기업과 가게가 팬데믹의 예상보다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내용이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이제 같이 보시면요. 보고서는 캐나다 중앙은행 웹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bankofcanada.ca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띄워놨더라고요. 보고서를. 물가라든지, 기준금리, 그리고 물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물가를 측정한 거, 그리고 보고서는 4월달 보고서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놨죠. 페이지가 한 36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보고서를 볼 때는 목차를 먼저 봅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저도 잔머리가 좀 늘어가지고. 일단 목차를 이제 쭉 보시면 키 메시지 중요하겠죠. 키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 그 다음에 캐나다 이코노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이코노미는 빼고요. 캐나다 이코노미하고 그 다음에 키 메시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키 메시지 먼저 보시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지금 두 번째 파도가, 코로나 파도가 몰려왔는데, 회복력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일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게 이제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재발돼 가지고 헬스케어 시스템에 이제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세 번째 파도가 이제 몰려오게 되면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백신 접종하는 게 잘 받아들여지면 괜찮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충격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경제하고 글로벌 경제는 백신이 일단은 접종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지금 꽤 높다라는 거, 전체적으로는 캐나다 경제가 굉장히 회복을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1월달 통화정책 회의 때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강한 경제 전망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에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훨씬 더 좋은 생산성을 이뤄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여기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컨트롤 타겟팅 레인지가 1에서 한 3%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크게 휘발유 가격이 이제 올라서 크게 이제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유행의 충격이 순탄치 않고 잠재적인 생산성이 불확실하며 그리고 평소보다 더 불확실한 타이밍이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예상되는 게 이 집 부진들이 흡수가 될 거다. 어,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글로벌 경제는 이렇게 후딱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경제만 일단 보시면요. 일단 뭐 차트만 봐도 대략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호주 중앙은행하고 캐나다 중앙은행하고 이 통화정책 나온 거 보고서를 보니까 훨씬 더 캐나다 중앙은행이 보기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프도 굉장히 잘 해놨고 이해도가 굉장히 쉽게 잘 해나갔고 보고서는 훨씬 더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지금 대유행이 시작을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 백신자 1차 접종 끝낸 사람들이 보니까 헬스케어 종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90%에 가깝게 지금 1차 접종을 마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80세 이상 분들도 거의 한 85% 정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구는 한 20% 정도 되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백신을 얻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가 봐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보고 있는 GDP 성장률인데요. 파란선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통화정책 회의 때 예상도고 빨간선 같은 경우는 요번에 나온 4월 달 예상도인데 이게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월 달에 이렇게 꺾이면서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뭐 한 6.5% 정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이제 보니까요. GDP 성장률이 올해는 6.5%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1월 달에는 한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2.5% 정도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는 약간 하향 조정했습니다. 3.7% 그러니까 4.8에서 3.7% 2023년에는 다시 상향 조정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좀 꺾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네요. 예, 다음은 이제 경제 활동 지수인데요. 캐나다에서 전체적인 뭐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미 100% 회복을 했다. 코로나 이전보다 100% 회복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접촉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산업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을 못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더 내려갔는데 요게 이제 백신 접종이 지금 20% 정도 1차 접종을 끝냈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하반기 정도 접어들면은 이렇게 회복한다라는 거겠죠. 예, 다음은 이제 기업 심리 지수인데요. 기업 심리 지수가 크게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레인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레인지가 이제 밑에 요 정도하고 요 정도하고 레인지를 해갖고 중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요만큼 올라왔다. 그러니까 기업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심리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투자도 올라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선행 지표가 올라갔으니 투자도 늘어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캐나다 부동산 시장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주택 시장 활동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전국적으로 뭐 재판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최고점을 달했다. 재고라든지 기존 주택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나타내네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구 유입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 시장의 수요하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이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요가 이런 그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이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하고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렌트로 사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뭐 재택근무가 이제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집이 큰 싱글 패밀리 홈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우스가 호주하고 좀 비슷하게 캐나다도 옆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토론토하고 뭐 몬트리올, 캘가리, 그 다음에 밴쿠버, 오타와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이제 각 주에 이제 도시가 여기 있으면 각 주에서 이제 멀리 있는 거는 이제 외곽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도시보다는 전부 다 상승을 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론토를 예를 들면 토론토 같은 경우는 뭐 한 도시 지역은 4%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외곽으로 뭐 한 65km 정도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 21% 정도 주택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호주 중앙은행도 좀 이렇게 좀 세세하게 좀 크게 또 이렇게 나타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쉽게 잘 써놓고 해설도 잘 해놔가지고 훨씬 보기가 좋네요. 편하고. 다음은 이제 유닛 건설 승인인데 뭐 빌더들이 수요에 응답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은 경우는 중대형인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뭐 1인 가족을 위한 뭐 스튜디오라든지 원베드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중대형 아파트들이 건설 승인이 참 많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가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팬데믹이 잡히니까 요게 이제 보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스튜디오 건설 승인이 꽤 이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주택 착공인데 팬데믹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렇게 지수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착공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 한 40% 정도밖에는 증가 안 했는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60% 정도 증가했다라는 걸 나타내죠. 그만큼 외곽 지역에 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다. 네, 다음은 이제 고용인데 어디가 이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뭐 성인 남녀 25세 이상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2월 달보다는 뭐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는데 가장 아직도 충격이 좀 큰 쪽은 어디냐면 청년층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저소득층하고 다른 이제 고용인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서비스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게 뭐 여행업계라든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 갭이 아직까지도 지금 뭐 한 20%에서 한 25% 정도는 회복을 못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면 올해 하반기 정도는 예상하기로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예상하기로는 백신 접종이 이제 하반기 정도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게 이제 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다음은 이제 캐나다 물가인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 이제 휘발유 가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쭉 이제 끌어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기저효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CPI하고 휘발유를 제외한 물가를 봤을 때 휘발유를 같이 넣게 되면은 뭐 한 3%를 넘게 되는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 레인지를 컨트롤하고 있는 1%에서 한 3% 왔다 갔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데 2%가 넘으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신호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가 이제 넘어버렸다. 훨씬 더.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를 제외를 하니까 요게 이제 확 낮아져 가지고 한 2% 살짝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측정한 게 있는데 호주하고 이제 비슷하게 절사평균 이제 물가라는 건데 호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거 30% 자르고요. 밑에 30%를 잘라서 중간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측정을 하죠. 근데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는 20%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약간 더 클 수 있다. 근데 이제 트림
그 절사 평균 물가를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호주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2%의 언저리에서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팅은 2%.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넘어서면 금리 인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신호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측정한 게 있는데 뭐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CPIX하고 CPIXFET라고 있는데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오일 가격 요걸 이제 제외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물가가 확 낮아지더라 얘들아. 이게 딱 나타낸 게 2%가 레인지면 이 2%가 뭐야? 그러니까 1% 아래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뭐 한 1.2% 정도에 머무르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측정했을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토탈 CPI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2.2%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토탈 CPI가 2.2%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2.2%를 기록하고 있으니 테이퍼링을 가져간 게 아닌가. 혹시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선수 친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본. 다음은 이제 캐나다인들의 잉여 저축인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저축한 금액이 보니까 뭐 한 1000불 아래, 그러니까 한 500불 정도밖에는 없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800불에 육박할 정도로 저축액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나눠가지고 소득별로, 소득차별로 이제 봤더니만 5분위로 나눠가지고 이제 봤을 때 고소득자가 저축을 가장 많이 했다.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이제 본다 그러면 요런 파일을 이렇게 보면 거의 뭐 90%가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 이 저축액을 소비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팍 튈 거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저축률하고 소비 지출인데요. 요거는 저축률이고요. 이렇게 쭉 저축률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저축률이 줄어들면서 이 소비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갖고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도 서서히 증가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이제 다른 나라의 수요에 의한 수출인데요. 수출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이제 역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경제에 이제 기여할 거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서비스 수출, 그러니까 유학생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행객들 풀리고 이런 게 이제 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위가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서서히. 그다음에 원자재 아닌 것들 그리고 원자재 수출 증가한다라는 거, 이렇게 쭉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GDP의 기여가 확 늘어난다. 다음은 이제 기업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다음에 이제 투자가 증가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나타내는데 각 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증가할 거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게 플러스 전환되는 게 보니까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증가해가지고 2021년은 이만큼 증가를 했다라는 거, 각 주별로 이제 기여도가 이렇게 그만큼 높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오일하고 가스 투자는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분이 계속해서 줄어갈 거라는 거하고 오일하고 가스가 아닌 다른 투자가 이만큼이 증가를 할 거다. 분기점을 이제 보니까 21년도 하반기 정도, 4분기 정도 되면은 이게 플러스 전환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투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GDP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고용도 좋아진다는 얘기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경제적 부진이, 인플레이션을 짓누를 거다. 언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어, 인플레이션이 이제 왼쪽이죠. 그러니까 2%가 올라갔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요게 이제 3%를 찍고 다시 좀 하강했다가 다시 이제 2%가 올라오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요 시점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구간이다. 그러니까 요 시점으로 이제 봤을 때 요게 이제 2022년도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상을 가져가지 않겠니?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 갭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잠재 성장률하고 성장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뭐, 야, 우리 한 5% 성장하지 않겠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3%밖에는 성장을 못했어요. 그게 이제 한 2%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갭이 이제 이렇게 컸다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구간이 2022년도 하반기부터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구간이 인플레이션이 짓누르고 다시 요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가져가겠다.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재무제표고요. 그러니까 요 정부 국채를 보니까요. 규모가 요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0에서 한 500이니까 400 빌리언 캐나다 달러. 그러니까 4천억 원 정도가 되네요. 이게 이제 점점 줄어가게 되면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정부 부채를 늘렸는데 다른 주요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캐나다가 어느 정도냐? 코로나 이전에는 한 8% 정도, 한 8% 정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한 43%까지 증가하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한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스웨덴.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 풀어져 낀 거고요. 예, 그런 나라들보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푸른 국가는 캐나다다. 그래서 캐나다가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죠. 예, 다음은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보고 있는 물가 전망에 있어서 리스크인데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든지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든지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세 번째 유행이 온다든지 뭐 지속되는 이제 대유행, 그거는 뭐 디플레 압력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한 가계 지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잉여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았는데 5,800불까지 쌓았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냥 써제끼기 시작하면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강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같이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오른다든지 자재 비용이 상승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지게 되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높아지는 캐나다의 잠재 생산성인데, 만약에 이제 디지털화, 그러니까 자동화가 이제 진행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디플레 압력을 증가시킨다. 수출이 만약에 약하게 되면 뭐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지니까 디플레 압력이 발생한다. 그거를 리스크로 이제 뽑아놨네요. 예, 뭐 오늘 이렇게 뭐 캐나다 중앙은행의 4월달 통화 정책을 들여다봤는데요. 호주하고 좀 비교해보자는 의미에서 좀 가져왔는데, 뭐 크게 차이가 있죠. 뭐 크게 돈을 푼 만큼 테이퍼링을 먼저 가져갔다라는 거하고, 예상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캐나다도 좋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이 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도 물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호주 중앙은행보다는 훨씬 더
경제가 좋을 것을 예상해갖고 2022년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물가를 좀 볼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이렇게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호주 CPI 통계가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1분기에 분기별로 증가한 거는 0.6% 정도 증가를 했어요. 연간으로는 1.1% 증가를 했는데, 뭐 전문가들이 예상한 거, 그러니까 기관들이 예상한 거를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예상한 거는 분기별로는 뭐 한 1% 정도 오르지 않겠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0.6%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는 뭐 한 1.5%에서 많게는 뭐 1.6%까지도 예상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1%가 나오면서 이게 중앙은행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렇게 발언할 것 같아요. 거봐, 내가 얘기한 대로 일시적이지. 이거 물가 많이 안 오른다니까 니네들 왜 자꾸 설레발 치고 그래.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좀 의아했던 부분은 뭐냐면, 아니 왜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아니 이게 왜 안 오른 거야? 이게 뭐 집값이라든지 신규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올랐고, 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렌트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왜 CPI에 적용이 안 됐을까? 1분기에. 사람들이 이거 CPI 이거 측정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을 제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냐 봤더니만 홈빌더 때문에 요거를 이제 측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각 주별로 봤을 때 홈빌더가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이게 이제 증가한 게 보니까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0.3%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멜번 같은 경우는 1.9%, 가장 많이 오른 데는 퍼스 같은 경우는 한 6.2% 정도 상승하는 거를 보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홈빌더가 들어가서 지원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만큼의 돈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상승률을 상쇄해 버렸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1.9% 정도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면서 트위터 워리어들이 엄청나게 지금 트위터에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는 거짓말이다. 날리고 있는데 어떤 걸 이제 올려놨냐면 이거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호주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야 되고요. 다시 또 주택 가격은 그러니까 달나라로 날아가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요. 다시 주택은 또 달나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everyone is the billionaire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빌리어네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올려놨네요. 너무 재밌어갖고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 물가하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호주 중앙은행에 5월 4일날 통화정책 회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물가가 너무 낮게 나와갖고 완화적인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호주 중앙은행 총재한테 눈이 쏠리긴 하겠지만 뭐 중앙은행 총재는 이런 명분이 생긴 거죠. 거봐라, 내가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니네 설레발 치지 마라. 긴축이 뭐야? 지금 이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완화적인 기조를 계속 가져가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캐나다는 캐나다고 호주는 호주다. 결론은 그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